전화를 받으면 내가 지나게 전화 받아 2분이나 했어. 불조심하라고 비가 많이 오네. 아이고, 내가 못 살겠네.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병대 안전단은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된 부대의 안전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점검하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찾다가 순직한 해병대원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이죠. 군 장병들이 참사 현장에서 팔을 걷어붙이는 것 자체는 필요할 수 있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장병들 안전에 무감했는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인터뷰로 짚어보겠는데 군인권센터 김영남 사무국장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고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좀 대안 부분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언론에서 이제 이번 사고를 언급하면서 요약을 해보면 뭐 크게 세 가지를 주로 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왜 안 입혔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숨진 최상병이 이제 포병이라고 들었습니다. 해병대긴 해병대인데 이제 포병.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구조를 하는 것이 맞느냐, 수색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간띠를 이뤄서 이제 수색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뭐 전혀 끈으로 서로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안전 조치가 없어가지고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좀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언론에서 많이 언급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구명조끼 부분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고 최상병님의 이제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위로를 전달드립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너무 어이없는 인재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만큼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게 아닐까 싶으신데요. 국민들께서 가장 어이없어 하셨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명조끼 부분입니다. 하나에 사실 10,000원도 하지 않는 이 구명조끼를 지급을 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급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우리 군이. 그만큼 안전불감증이 우리 군 지휘부에 퍼져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최상병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희생을 이렇게 마주하시게 된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구명조끼는 보통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수중 작업을 하는데 잠수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당연히 착용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구명조끼를 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착용하는 것이 또 당연히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변을 따라서 작업을 하다 보면 빠질 수가 있으니까. 빠질 수가 있죠. 지금 폭우로 토사가 유실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좀 황당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 피해 복구 현장 조치 매뉴얼이란 게 있나 보죠? 그 해병대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그 매뉴얼 안에는 그런데 구명조끼 부분이 뭐 적혀 있지 않다 이런 내용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뭐 설령 구명조끼 부분이 적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걸 뭐 일일이 다 적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안 적었다 해서 안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매뉴얼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그 구조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적어두는 것이지 물에 들어가는데 구명조끼를 입어라와 같이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을 규정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뉴얼에 없다고 해서 구명조끼를 안 입혔다고 하면 이거는 전 국민을 다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지요.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사실 구명조끼가 뭐 매뉴얼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구명조끼를 당시에 입히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계속해서
뒷부분에서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초점을 좀 두고 계십니까? 구명조끼를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 부대가. 예. 뒤에 아까 이제 두 번째 키워드였던 포병 부분하고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포병들은 애초에 해병대이기는 하지만 물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병 부대가 여기 현장에 왔을 때는 그 보트를 타고 물에 들어간다던가 수중 수색을 하는 임무를 맡지는 않았던 것이고 예. 보통 이 수색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보수색이라고 부릅니다. 예. 하천변을, 그러니까 천 옆을 걸어 다니면서 육상에서. 그렇습니다. 강변에 혹시 걸려 있는 게 없는지 또는 물에 떠내려가는 게 없는지를 육안으로 살피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 뭘 발견하게 되면 보트를 타고 있는 수색대를 불러가지고 인양을 하거나 구조를 요청을 하게 되는 식으로 이 수색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데 사고는 물 속에서 일어났죠. 예. 포병들을 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물론 한가운데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가운데 집어넣습니다. 한가운데 이번에 집어넣은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좀 가장자리 쪽으로 집어넣었다가 가장자리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천에 그 이제 일렬로 가로 세워가지고 쭉 서 있게 한 다음에 가로지르는 그쪽에서, 형태로 그쪽에서 이제 사고가 났던 것인데 예. 애초에 물에 들어갈 일이 없는 인원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대에는 구명조끼라던가 물에 들어갈 때 써야 되는 안전장구가 지급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애당초 준비조차 안 했다. 네, 그 물에 들어갈 일이 없는 부대를 물에 결국엔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고 왜 이 포병들을 물에 집어넣는 무리한 수색 작업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이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풀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장에 그 고무보트를 탄 이른바 그 수색대, 해병대 수색대원들도 동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원칙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강 한가운데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지금 최상병처럼 이 포병대원 같은 경우에는 육상에서 무언가 작업을 했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맞습니다.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다 그냥 섞여버렸다. 물 안에 막 들어가고 이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그 포병대원들이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의 수색 작업을 하는데 구명조끼를 입었다면 그래도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제 세 번째 키워드랑도 좀 이어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 천변에 가로질러가지고 쭉 서서 수색을 하는 방법을 보통 인간띠 수색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 사람으로 띠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경우는 보통은 언제 사용하는 수색 방법이냐면 사람이 예를 들어 물에 빠졌을 때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어디서 빠졌는지가 분명하게 인지될 때 조금 더 하류에서 그 사람이 더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하천을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막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을 반드시 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폭우로 인해서 불특정의 실종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간띠 수색 방식을 취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인간띠를 여러 군데 세워놓고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실종자를 찾는 것이 좀 더 수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현재는 지금 폭우로 인해서 유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예. 유속도 셉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이 흘러내려올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도 침수가 됐죠. 축사도 침수가 됐습니다. 가재도구 같은 것들도 흘러내려올 수 있고요.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칼 같은 게 흘러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칼이 흘러내려오다가 물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찔리기라도 하면 이것도 또 사고가 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간띠 수색이라는 것은 아예 해서는 안 되는 수색 방식이었던 것이죠. 위험하거나 구명조끼를 무의미하다. 위험하기도 하고 부적절하기도 예, 하고 예. 별로 의미도 없는 예. 방식이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색 방법을 택했을까요? 해병대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해병대가 뭐 자율적으로 수색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역만 정해주고, 그러니까 경북소방본부와 사전에 조율을 하고 상의를 했는데 해병대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지역은 알아서 좀 하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입장을 밝혀서 자율적으로 좀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고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실종자를 더 많이 찾아내서 실적을 많이 올리려는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장구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띠 방식의 수색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좀 의심이 듭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경북 소방본부 관계자가 이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해병대가 이제 소방당국이랑 사전에 협의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병대 측이 수색 범위가 넓으니까 일단 구역을 정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경북 소방본부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창기에 사고가 나고 나서 해병대가 인간띠 방식을 왜 취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소방당국과 협의가 된 이 수색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군에서 이런 해명을 자주 합니다. 뭐 목적어나 중간에 여러 단어들을 빼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협의를 한 건 맞겠죠. 구역을 협의했으니까요. 예. 근데 인간띠 방식을 협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해병대가 알아서 한 거니까. 예, 그런데 마치 그 인간띠 방식도 협의해서 했던 것처럼 일종의 거짓말했던 것이죠, 이미. 예. 초창기부터. 당시에 그 유속이 얼마나 빨랐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저희가 좀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경북 소방본부가 제공한 영상인데 저게 이제 현장 화면입니다. 이렇게 서서 걸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물의 속도, 유속이 매우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런 곳을 그 인간띠 방식으로 수색 작업을 해병대원들이 했는데 끈으로 연결조차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맞습니다. 인간띠 방식으로 수색을 할 때에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방식이었지만 설사 한다고 하면 사람들을 지금 이 해병대원들은 서로 손을 잡고 서 있게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원래는 서로 줄을 묶어가지고 이 로프를 양쪽에 고정을 해서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를 두고 이 인간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로프는 전혀 고사하고 손을 잡고 있게 하다가 몇 명이 쓸려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고 그중에 몇 분은 이제 수영을 해서 나왔지만 최상병님은 나오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다시 말하면 더 많은 희생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는지는 명백하게 밝혀서 그 문책을 하고 책임지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그 조사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게 해병대 그 내부에 있는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해병대 내에서?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를 일으킨 주체는 해병대죠. 그리고 넓게 보면 군입니다. 근데 이거를 군 내부에서 조사를 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그리고 이 임무는 지금 뭐 군 내부에 뭐 군사작전을 하다 벌어진 게 아니고 민간에 나와서 이 재난 구조 활동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바깥에서 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에서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진상을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역 없이 조사하고 명백하게 국민들께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정부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이라 하면 경찰과 검찰인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네네. 그런데 이제 군을 검찰과 경찰이 조사할 수 있겠는가? 또 이제 법적인 어떤 논쟁이나 어떤 반론은 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사실은 최상병의 사망으로 인해서 조사가 시작된 것인데 지금 상의 현행법상으로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한 수사는 민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가 군일지라도 이 부분은 2021년도에 이제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뀐 그렇습니까?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보고 민간에서 빨리 수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금 군에서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 인권센터에서 보시기에는 충분히 민간에서 수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지금 마련돼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판단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이게 대민 지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군이 동원되는 것. 근데 이번에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수색 작업을 했다는 것은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참 사고가 나서 우리가 명료하게 인식했을 뿐이지 과거에도 이런 부적절한 관행, 행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그런데 이 대민 지원을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또 현실적으로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말이죠. 예, 좀 어떤 보완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민 지원의 형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력도 있고 그다음에 복구 임무에 투입이 되고 있는 병력도 있습니다. 이게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뭐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나 이런 데도 병력을 동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 요거는 하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지양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예. 이제 조금 더 지금 일로 포커싱을 하면 사실 장병들이 피해 복구나 어떤 구조 임무와 같이 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대민 지원을 하는 것이 본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과연 안전한 일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민 지원을 병사를 보내서 시킬 때에는 그 병사들이 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대민 지원을 시켜야 되는 좀 것이지.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 너무 위험하거나 또는 전문성이 필요로 되는 문제를 이렇게 그 관련되지 않은 병사들을 보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대민 지원과 관련돼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대민 지원을 해서 구조를 많이 하거나 또는 뭐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굉장히 그 부대에 대한 찬사가 많이 쏟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 실적을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유인들이 지휘관이나 상부치 수뇌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이 대민 지원 잘해서 칭찬 한번 받아보고 내 앞길에도 좀 도움이 되게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대민 지원을 우리가 뭐 그 지휘관들 승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은 관행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바로 잡는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가 있습니까? 또 너무 세세하게 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뭐 법으로 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고민스럽긴 한데. 지금 대민 지원 자체가 국방 재난관리 훈령이라는 법령에 따라서 근거해서 예.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들만 대민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절차와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세밀화하면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의무소방대원이나 의무경찰대원이 있을 때는 법령상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임무를 경찰과 소방의 보조 업무라고 해놨었거든요. 예. 불을 끌어가도 직접 진화하거나 현장에 들어가는 건 의무소방대원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대민 지원을 들어갈 때에 일반 부대가 있을 수 있고 뭐 UDT 같이 수색이나 이런 구조에 특화되어 있는 부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특화되어 있는 부대들 외에 일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경우에는 보조 업무만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좀 명시할 필요가 있지 훈령에다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런 대안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 또는 뭐 다른 어떤 대민 지원 관련해서 지금 군 인권센터에는 워낙에 이제 제보나 증언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좀 뭐 들어온 거는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대민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들어오는 제보들은 뭐 너무 이제 황당한 뭐 예를 들면 지자체 축제에 동원이 예. 된다던가 과거의 사례들을. 예, 맞습니다. 근데 불과 뭐 한 3, 4년 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예.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민 지원을 나갔을 때 식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하게 지원이 된다던가 하는 부분인데요. 재난 현장에 막바로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군에서도 보급을 하거나 식사를 잘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뭐 전투 식량을 주고 이번에도 뭐 사진 나왔죠. 막 서서 밥을 먹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빨리 실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밥 먹을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 물자가 모자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그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발견한다거나 하면 그 부대의 고위 간부들은 그것이 실적이 돼서 인사고과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지금? 대민 지원도 작전이기 때문에요. 예. 작전에 나가서 성과를 많이 올린다라는 것은 당연히 근무 평정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제 역효과를 불러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인권센터 김영남 사무국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